처음으로 이렇게 사연 하나 남겨봅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 밝히지 않을게요. 제 나이 28, 남편이 20살 되던 해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군대도 안 다녀온 남편은 해군에 입대했기에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에 저는 남편을 두고 3년이란 시간을 독수공방하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결혼을 반대하던 시부모님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댁과 합가하여 효부노릇을 하니 저한테 잘해주시더군요. 특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지만 얼마 안 가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은 제 나이 38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6살, 여덟살 난 2딸, 토끼 같은 2명의 자식들을 두고 남편을 저보다도 먼저 데려가 버렸네요. 사고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타긴 했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 이 시련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외아들 3대 독자 애지중지하시던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데려갔다 하시며 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은 길바닥 신세를 피치 못하게 되었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들만 챙기던 친정 또한 저희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그렇다 할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금과 사고보상금으로 세터전을 구해 어떤 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가며 2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2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남편 복은 없었지만 자식 복은 있던 것 같네요. 2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 3위권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첫째는 전문직,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네요. 2 자식들은 저한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 자기들이 저를 부양할 수 있으니 당장 직장부터 관두라고 하더군요. 몸은 편해졌지만 참대놓고 아무것도 안 할라니 그것 또한 너무 힘들더군요. 집에만 있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친하게 지냈던 언니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둘이서 한참 회포를 풀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은퇴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아이들 덕분에 요즘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자랑 좀 했습니다. 언니와는 가끔씩 만나며 친분을 다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고민 아닌 고민거리를 언니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데만 집중해서 살아와서 몸은 편해지고 여유로워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언니는 그런 게 고민이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며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 취미 활동을 하던 언니가 이런저런 자리에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댄스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제 인생에 해보지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일만 하면서 살아 몰랐는데 세상에는 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들도 참 많더군요. 새로운 걸 하게 되면서 그동안 느낀 적적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뭔가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하루는 저보고 묻지마가 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같이 가자고 물어보는 언니의 말에 한사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저를 계속 설득을 하더군요. 결국 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모시겨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관광버스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막상 정말 저 버스에 몸을 싣는다 하니 긴장이 되고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언니한테 이거 은근히 긴장된다고 하니 언니는 사실 혼자서 몇 번 와봤다면서 잘 설명해 줄 테니 떨지 말고 있으라고 하네요. 버스 문 앞에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니 어디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냐고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회비를 내고 안에 들어가니 버스는 벌써 절반이 넘게 차 있었습니다. 언니와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버스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설명해 주기를 소지품 집기 같은 걸로 짝을 맞춰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짝이 정해지면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자는 안쪽에 앉고 남자는 바깥쪽에 앉아서 노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설명을 듣느라 정신없이 있는 가운데 버스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는 당연히 확인도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 언니에게 찝쩍대는 남자분이 계셔서 대화에 공백이 생겨 혼자 신나게 그 남자와 떠들고 있는 언니만 바라보다가 주변이나 둘러볼까 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20년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낸 시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시는 걸 봤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언니는 이미 옛 저녁에 아까 그 남자와 합석을 해서 제 옆에서 사라진 상태였어요. 버스를 탈 때 봤던 서글서글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돈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회자였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남편 마누라 생각은 출발하던 곳에 두고 오라고 하며 오늘 하루만큼은 고민 없이 재밌게 보내자고 말하며 능숙하게 진행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 없이 지낸 세월이 20년이라고 해도 저 멀리 앉은 시아버지 뒤통수를 보고 있자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지요. 아직도 짝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하며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남자들의 소지품을 걷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신 건지 저처럼 끝까지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계셨어요. 소지품이 담긴 바구니를 사회자가 제 앞에 들고 오는데 바구니 안에는 너무 익숙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시아버지 첫 생신 때 사들인 가죽 지갑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군요. 가죽이 달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죽 지갑을 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버스 안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춤판 노래판이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고 저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자의 진행에 저희는 참 많이 당황했어요. 진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먹이겠다는 말에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시아버지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들바들 손을 떠시는 게 시아버지도 엄청 긴장을 하신 듯 싶더군요.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언니는 짝지은 그 남자분과 잘 되었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북적북적했던 하루가 지나고 주차장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량까지 걸으며 하루 종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떠난 건 제 잘못이 아닌데 그때 왜 그랬는지 메일을 후회로 보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묻는 저희 말에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씁쓸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제가 느꼈을 기분을 생각하니 저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동안도 몇 번이고 저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10년도 넘는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왔으니 어디서부터 저를 찾아야 할지도 도무지 감도 안 잡혔다 하시네요. 20년 만에 시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때와 달라진 것 하나 없더군요. 남편 생전에 저와 같이 쓰던 신혼방마저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도 깨끗했습니다. 그동안 그 방을 정리하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시아버지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시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고 어디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지까지 도무지 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외롭게 지내실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시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와 저희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서라도 그동안 못해드린 좋은 며느리 돌이라도 해드려야겠네요. 40대 초반 남성인 나는 12살 어린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20대인 와이프는 몸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속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결혼을 서두른 것이지요. 20년 전 부인과 사별 후 홀로 와이프를 애지중지 키워오시던 장인어른은 섭섭했던지 우리가 사는 신혼집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유명대학 교수 출신인 장인어른은 나와 아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기색 한번 보이지 않으셨어요. 나를 아들처럼 여겼고 아버지가 없는 나는 친아버지처럼 대했지요. 장인어른은 경제력이 상당했고 교양 있고 인품이 훌륭해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에 계시는 홀어머님이 하도 손주 타령을 해서 결혼 후 바로 애를 가졌고 이듬해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장인은 아내가 애를 낳자마자 곧바로 40대 중반의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셨어요.
새 식구가 된 장모님은 장인어른 수준에 걸맞는 외모와 교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연예인처럼 눈부셨지요.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대기업 총수의 외동딸이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고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국회의원 자녀와 혼산말이 오갔으나 이젠 월세방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장인어른과는 오래전부터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장인이 생활비를 대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정이 들어 오래전부터 사귀었답니다. 진작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딸을 위해 그동안 배려했다는군요. 아내에 대한 장인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인은 워낙 여유 있게 살아왔고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6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 또래의 외모를 지녔기에 젊고 화려한 장모님과 잘 어울렸어요. 장인 부부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전에 살던 집에서 그냥 동거식으로 조용하고 소박하게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내성적인 성격에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전에 어려운 일을 크게 겪으셔서 인지는 몰라도 행동이 항상 조심스럽고 사치라곤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앞집, 뒷집 사이라 우리 부부와 장인 부부는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니며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바람에 철부지 어린 아내에게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말에 지방 쪽에 장인어른의 먼 친척 경조사가 있어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장모님은 감기에 걸려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오랜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더니 방긋 웃으며 장인을 따라 나서더군요. 아이 돌보느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마음을 쓴 건데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트럭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는데 이 사고로 장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내는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지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형 같은 장인을 잃은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아내를 죽으라고 등 떠민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비보를 듣고 시골에서 부랴부랴 달려오신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후로 어머님은 풍이 오는 바람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고향에서 형과 여동생이 득달같이 달려와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되었으니 책임지라며 원망을 했습니다. 집안에 마가 낀 건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터져버리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홧김에 울컥해서 형과 여동생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듬해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형제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직접 만나서 속에 담긴 앙금을 풀면 될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외톨이가 된 나는 어린 딸과 장모님을 의지해 살아야만 했답니다. 당장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출근하기 전에 장모님에게 맡겼고 퇴근 후엔 아내가 있는 병원에 가봐야 했어요.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은 저녁을 장모님 댁에서 얻어먹었습니다. 장모님이 딸아이를 떠맡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하니까 장모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돌봐주시겠다며 나보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딸 걱정 말고 며느리 잘 보살피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런 천사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랴, 마누라 병간호하랴, 딸 돌보랴 정말 정신없더군요. 2년이 지나도 아내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병에 장사 없다고 내가 왜 이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이젠 아내를 저렇게 만든 장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말로는 장인어른 학렬에서 이장할 때 집안 묘자리를 잘못 써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더 알아보려 해도 처가 쪽으로 어디 알아볼 사람이 없었기에 체념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무당은 아내가 젊은 나이에 요절할 운명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꼭 깨어날 테니 걱정 말라며 아주 호언장담을 하며 비싼 부적을 써주더군요. 딸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황당하게도 장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놀다가 엄마라는 말을 배운 듯 싶었지요. 장모님은 굳이 딸아이에게 할머니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느덧 5살이 된 딸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식탁 앞에서 나와 장모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아빠는 왜 뽀뽀 안 해? 둘이 싸웠어?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뽀뽀하는 장면을 본 모양입니다. 당황한 나는 헛기침을 하며 민정아 얼른 들어가 자야지. 6시인데 벌써 자? 민망해서 겉옷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자고 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장모님의 자고 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전을 맴돌았어요. 자고 가라는 말이 썸을 타기 시작한 연인 사이에 라면 먹고 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훌륭하고 마음씨도 착한 장모님은 가족관계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에겐 과분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솔직히 욕심이 났습니다. 나랑 겨우 3살 차이였고요. 게다가 예전에 장인어른 사망 신고할 때 보니까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더 욕심이 났어요. 나에겐 정말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장모와 연인이 되어 미래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로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불쌍한 마누라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장모님 따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 부끄러웠지요. 그런데 자꾸 장모님의 예쁜 얼굴과 매끈한 몸매가 떠올랐습니다. 교양이 넘치며 정숙하고 친절하기까지 한 장모님은 분명히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다가가 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위와 함께하는 잠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좋아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꾸 궁금해졌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저분하고 추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상한 장모님은 침대 위에서 나를 처음 맛본 순간 눈이 헷가닥 돌아버릴 것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사자 새끼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를 처음 맛본 순간 더 먹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탐욕스럽게 덤벼드는 듯한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생각만으로도 짜릿짜릿했지요. 나는 침대 위의 조명을 로맨틱하게 바꾸고 휴지를 뽑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이 점점 더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더군요. 어린 아내와는 다르게 3살 연상인 장모님은 세세한 것까지 잘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연상과 결혼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갑갑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장모님에게 터져버린 욕망을 나는 침대 위에서 휴지로 닦아가며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 그냥 일에만 죽어라 매달렸습니다. 무당집에는 1년에 2번씩 찾아가 부적을 새로 바꿨고요. 의식불명의 아내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 딸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네요. 엄마의 부재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시때때로 심통을 부리고 말썽을 피웠어요.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빨라서 사춘기도 빨리 오나 봅니다.
딸아이는 이제 나와 장모님과는 말도 별로 섞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한가해진 장모님은 취미 삼아 그림을 배우셨어요. 나는 젊은 장모님 댁에 자주 드나드는 게 남들 눈에 안 좋게 보일 것 같아 몇 달에 한 번씩 딸과 함께 있을 때만 놀러 가곤 했답니다. 이젠 차라리 장모님이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했어요. 저렇게 젊고 이쁜데 짝도 없이 사는 걸 지켜보는 것은 고역이었죠. 시들어가는 삶은 나 하나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운 지 벌써 11년이 되었네요. 마누라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운 내 인생 11년을 허비한 셈이죠. 그동안 나 좋다는 여자들 다 뿌리치고 언젠간 아내가 깨어날 거라는 무당말만 믿고 한눈 한번 안 팔았죠. 의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건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아내가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다가도 병원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면 죄책감이 몰려와 반성하고 또다시 씁쓸한 현실로 돌아오고, 이건 마치 커다란 수레바퀴 속에 갇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다람쥐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거울을 보니 하얗게 서리발을 맞은 호라비가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작년에 무당이 새로 써준 부적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죠. 나는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매일 술 마시고 잠만 자는 내가 꼴 보기 싫었는지 딸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로 보내달라더군요. 나쁜 년.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딸애가 기숙사로 가고 나자 장모님 댁에 갈 명분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난 혼자가 되었고 삶이 무기력해졌죠. 아내에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갔어요.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재미있는 일 없냐고 물으니까 토요 산악회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거기서 괜찮은 여자들 많이 건졌다며 신나서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혼자 계속 있다간 저 앞에 보이는 베란다를 훌쩍 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산악회는 120여 명 정도의 회원으로 운영되었는데 남녀 비율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확히 1대1이었습니다. 세대의 대형 버스에 남녀 20커플이 각각 나누어 타고 앉아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다 보니 금세 친해졌어요. 없던 정도 생겨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이름은 산악회인데 산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였어요. 더 웃기는 건 한 번 맺어진 커플은 아무리 맘에 들어도 다시는 같은 커플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죠. 산악회 회장이 철저하게 명단 관리를 했고요. 다시 말해 오늘이 지나면 두 번 다신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미련 없이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토요 산악회가 괜히 전국탑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만 살자는 회장의 참된 인생 철학이 묻어 있었던 거였죠. 산악회 행사가 끝나면 남녀 커플은 회장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쌍쌍을 이루어 어디 가서 소꿉놀이를 하던 근처 떡방앗간에 가서 물레방아를 돌리던 지들 꼴리는 대로였죠. 토요 산악회인 이유가 다 있더군요. 이렇게 토요일날 만나서 놀고 그날 밤을 뜨겁게 보낸 후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개운하게 해장국 먹고 깔끔히 헤어지는 게 국룰이더군요. 워낙 들락날락거리는 인원이 많아 파트너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난 오늘 첫날이라 너무 떨려서 파트너 걱정은 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무튼 내 옆에 앉은 여자도 나처럼 신입이었는데 아담하니 귀엽게 생겼더군요. 나보다 2~3살은 더 들어 보였고 장모님 생각이 나서 아주 기분 좋게 그녀와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친구 커플과 동석해 술 한잔 더하고 헤어진 후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았던 회포를 풀었어요. 그녀도 정말 오랜만인지 그곳이 벽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벽치기로 대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제, 오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처음 만난 여자와 즐긴다는 게 요즘 세상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토요 사나케에선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보처럼 왜 여태 이 좋은 걸 모르고 살았을까? 더군다나 다음 주엔 다른 여자랑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서 안달이 났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들어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자그마치 11년 동안 내 자신을 희생했기에 나로선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 50대 중반이니 조금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까 두려웠어요. 기회가 왔을 때 실컷 즐기고 싶었지요. 내가 가입한 이후 토요 사나케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로 급성장했어요. 나 때문은 아니고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바람난 유부남, 유부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인기 폭발이었죠. 요즘엔 물 관리 차원에서 회장이 면접을 더 빡시게 본다는군요. 자랑은 아니지만 처음에 내 얼굴을 본 회장이 혹시 친동생 있으면 같이 오라고 했었더랬죠. 큼큼. 새로운 여자 만나 즐기는 재미에 중독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내는 여전히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요. 친구놈은 이제 금만 남은 지겹다며 한 여자의 정착 후 산악회를 탈퇴를 했지만 나는 그동안 억눌렸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더욱 빠져들었어요.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지요. 거짓말 안 하고 한 주도 안 빼먹고 3년 가까이 개근했어요. 심지어 맹장이 터진 다음 날에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기어나와 기필코 출석부를 찍었어요. 그날 밤엔 허리를 못 쓰고 대신 입으로 모든 걸 훌륭히 해결했던 기억이 나네요. 산악회 회장도 나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그 어색함과 수줍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젠 기름기 좔좔 흐르는 선수가 되어 있었지요. 산악회 회장과도 꽤나 친해져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 회원이 있으면 술 한 잔 사주고 몰래 커플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어제도 단골 횟집에서 만나 마침 제철인 병어회를 사드렸고요. 이번 주에 신입 여성 회원이 한 명 오는데 정말 이쁘다고 회장이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말했어요. 그의 말로는 소피 마르소 급으로 여신이라며 추켜 세우더군요. 암튼 치마만 둘렀다 싶으면 저렇게 설레발을 쳐대는 회장이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랬죠. 소피 마르소가 급하게 소피 마렵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아글쎄 미쳤다고 굶주린 늑대가 바글거리는 토요 산악회에 오겠냔 말이죠. 아무튼 그날이 다가왔고 신입은 선글라스를 척끼고 아침 일찍 짜잔 나타났어요. 여러 남성 회원들이 그녀를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는 신입 회원 구경을 포기하고 그냥 지정된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오늘도 적당히 여자 파트너 쿵짝을 맞춰주다가 밤에 짜릿한 잠자리를 가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파트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신입 여성 회원은 워낙 인기가 높아 미리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했다는 회장의 목소리를 버스 안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7번. 이라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땅이 꺼질 듯한 남성 회원들의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커플이 정해지고 버스 안에 자리 배정이 끝났는데 어쩐 일인지 내 파트너는 보이질 않더군요. 아마 똥 싸러 가서 휴지를 못 찾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휴지를 뽑아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모의 신입 여성 회원은 내가 탄 버스 안으로 회장의 집중 에스코트를 받으며 멋진 몸매를 흔들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무슨 왕비마마 행차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거 젖나게 시끄럽네.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다고. 다 거기서 거기지. 잠시 후 내 옆자리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었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회원님, 오늘 참석하신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회원들이 군침을 질질 흘리는 예쁜 신입의 파트너가 바로 나란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옆자리가 바로 행운의 7번이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모자를 벗어 던진 후 눈을 떠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가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도 내가 낯이 익은지 선글라스를 벗은 후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죠. 서로를 알아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 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장모님도 크게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서로 풋하고 실수를 터뜨렸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처럼 용기 내어 입을 열었어요. 난 선수니까요. 불 끄고 하는 게 좋아요? 불 켜고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행 말이에요. 좌석에 붙은 조명을 끌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름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벌인 짓이었죠. 재미도 없는 아재 개그에 친절하게 웃어주는 장모님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정황상 그녀는 우리가 장모와 사위 관계가 아닌 오늘 난생 처음 본 사이처럼 대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장모와 아니 그녀와 붙어 다니며 밥도 먹고 꽃구경도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고상한 그녀가 떡볶이에 환장하고 개나리꽃을 좋아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죠. 나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녀의 손을 감싸 잡았어요. 주위에서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죠. 질투심에 가득 찬 남성 회원들이 독을 바른 도끼의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치 연인처럼 그녀와 알콩달콩 멋진 하루를 보냈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원칙대로 커플들이 제각각 짝을 데리고 흩어지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바로 헤어지면 남들이 의심하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가자고 그녀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녀도 뭔 말인지 알아듣고 나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어요. 산악회 버스가 떠났고 커플들도 모두 사라졌지요. 이제 그만 그녀와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움켜 잡았어요. 그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풀고 자리를 뜨려 했지요.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를 돌려 세우고 키스를 퍼부었어요. 처음엔 조금 반항하던 그녀는 잠시 후 부드럽게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눈앞에 커다란 모텔이 보였어요. 나는 모텔을 향해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녀는 적극적으로 나를 리드했어요. 나는 무릎팍이 깨지는 줄도 모른 채 밤새 그녀에게 목줄에 걸린 강아지처럼 질질질 끌려다녔어요. 아침에 그녀와 해장국을 함께 먹고 난 후 원칙대로 깔끔하게 헤어지지 않고 근처 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바로 커플 반지를 맞추고 오늘부터 1일.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귀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에 반지를 꼈어요. 나에게 반지를 내보이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